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조 전무를 사퇴시키고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켰던 조현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조세 포탈 의혹과 부인의 폭행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내일 3차 실무회담을 열고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 대한 의전과 경호 방식을 최종 결정합니다. 북한의 어제 핵도발 중단 선언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더 구체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가 주로 활동했던 네이버 인터넷 카페 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의 출판사 CCTV를 확보했습니다. 뒷북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애초 13명이던 수사팀 규모를 36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하청업체인 수리센터와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노조 와해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선시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객 만족도 같은 항목보다 노조 탄압과 관련된 부분에 서너 배 높은 점수가 주어졌고 업체 대표들은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조원 탈퇴 계획을 명시한 업무 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이 심각해서 인근 수산업에 타격이 큽니다. 제주 해안은 먼 바다에서 밀려드는 쓰레기가 바위 틈에 쌓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터져나왔던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결국 사과문을 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미 전무와 또 땅콩회항 사건의 주역이었던 조현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 등 두 딸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전 조 전무의 물컵 갑질이 보도됐죠. 그 뒤로 총수 일가의 욕설 논란, 밀수 의혹의 관세청 압수수색까지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조 회장이 직접 사과는 했지만 이 모든 의혹을 풀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긴 침묵 끝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보도가 나온 지 열흘 만입니다. 조 회장은 사과문에서 국민과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갑질 파문을 일으킨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함께 큰딸 조연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도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무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고 조 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다 지난달 말 복귀했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환골 탈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글로 사과문을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과문에는 본인의 거취나 위법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조 회장이 일요일 오후에 급하게 사과문을 낸 거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인 걸로 보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에서 시작된 논란이 가족 전체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특히 경찰에 이어 관세청까지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게 제일 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은 조양호 회장과 세 자녀의 자택 그리고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무관세 통관에 이어 밀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잇따르면서입니다. 관세 당국이 재벌 총수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물컵 갑질 당사자인 조현민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 광고 대행사 임직원들을 폐유 압박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조 전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제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 회장의 사과문은 이처럼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이미 범죄 의혹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두 딸의 퇴진만으로
상황을 되돌려놓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오너리스크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업 이미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직원들의 불신을 달래기에도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결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정도로 봉합될 수준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또 이렇게 일이 커진 배경 등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먼저 오늘 조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여론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네, 우선 조양호 회장이 말 그대로 긴 침묵 끝에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예. 핵심은 조현민 전무 그리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최근 슬그머니 복귀한 조현아 사장의 사퇴입니다. 직원들은 한마디로 당연한 조치인데 너무 늦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가족 중심 경영을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악화된 여론과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 역시 당연한 조치죠. 다만 벌써부터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 회장은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석태수 한진칼 사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수 직원들은 석태수 사장이 조 회장의 대표적인 오른팔 경영인이라며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본인의 신복을 승진시켜서 요직에 앉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겠군요. 자, 이것 외에도 반쪽짜리 사과문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또 있죠. 네, 현재 2딸뿐 아니라 조 회장 본인 그리고 부인 이명희 씨 등 모든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사과문에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에 직원들과 시민들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또 갑질을 넘어서 구체적인 위법 의혹으로 번진 상황을 감안하면 사과문이 너무 늦은 데다가 내용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 시작은 조현민 전무의 물컵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대표적인 게 총수 일가의 무관세 통관 의혹입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전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항공기를 개인 택배처럼 사용했습니다. 명품 의류나 술은 물론 과일, 심지어 일본 현지에서 공수한 초밥까지도 실어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 부피가 큰 물건들은 항공기 부품처럼 아예 대한항공이 쓸 물건이라고 신고하고 들여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또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 횡령 의혹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간부의 직접적인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 전직 간부는 자신이 직접 일주일에 많을 때는 2~3번씩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사서 항공기로 실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사실로 확인된다면 횡령인 셈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본인의 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와는 별개로 관계 당국의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폭행 혐의 수사 그리고 관세청의 밀반입 혐의 조사입니다. 예. 조사가 이어지면서 관가로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총수 일가가 위법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세관 등 담당 관청에서 과연 이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예, 이처럼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이 나온 오늘 하루 동안에도 또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 또 해외 공항에 각종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를 방문하면 현지 지점은 물론 공항에도 비상이 걸린다. 대한항공 전직 기장이 취재팀에 전한 증언입니다. 이 때문에 조 회장 일가는 미국 입국 때에도 보안 검색 등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이 기장은 말했습니다. 해외 지점 직원들이 미국 교통안전국 TSA에 사전에 협조를 구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TSA 직원이 매뉴얼대로 조현민 전무에게 목걸이와 귀걸이를 빼고 신발을 벗게 한 뒤 보안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 전무는 해외 지점 직원에게 신문과 잡지를 던지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당시 해외 지점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또 회장 일가의 특별 대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외 지점 직원들이 나서 회장 일가가 탄 비행기가 늘 공항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정되도록 사전에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바꾸는 건 일도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뭐 일도 아닌 거니까.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은 내일 3차 실무회담을 열고 당일 회담 일정과 의전, 경호 문제를 최종 결정합니다. 또 24일과 26일에는 판문점에서 리허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회담 준비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역시 어제 핵 도발을 중단하겠다고 한 북한의 발표였겠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더 탄력을 받게 됐는데 사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미국과 사전에 조율이 된 거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초 방북한 우리 대북 특사단에게 한 약속입니다. 다만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실험 중단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상 핵동결을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발표 1시간 만에 내놓은 트윗에 북한이 핵실험 중단 등에 합의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북한의 냉각탑 폭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육자회담에서 북미 대표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 폼페이오 국장의 방북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아니겠냐. 일부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논의가 물밑에서 이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중단 소식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서는 이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는 것은 많고 얻는 것은 적을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노린 함정이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 이후 내놓은 우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란 환상을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약속들을 제안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전 사례처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장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쓴 핵 군축 단어의 파장도 염려했습니다. 핵 군축이란 말은 핵 무력을 완성한 핵 보유국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이를 두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핵 동결을 미끼로 내건 덫으로 비유했습니다. 북한이 마치 핵 군축과 핵 실험장 폐기 등을 양보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수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핵무기에 대해서는 핵 도발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죠. 앞으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이 부분을 남겨놨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기존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하고 또 어떻게 검증받을지가 북미 정상회담의 관건이 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약 50kg으로 추정했습니다. 핵탄두 약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플루토늄뿐 아니라 또 다른 핵무기 제조 기술인 고농축 우라늄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입증하려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의 수량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신고하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의 꼼꼼한 사찰이 필수적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지난주 북한 핵 사찰 준비는 몇 주면 가능하고 핵시설 해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선 1년도 안 돼서 IAEA의 사찰관을 추방한 적이 있어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더 강력한 사찰과 안전장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 경제는 어떤 상황일지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경제를 유선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00년 8월 당시 10대 김정은은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잘 통제하고 전력 보급은 물론 13억을 농업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당시 중국을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2012년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을 잡은 김정은 위원장은 일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이렇게 경제 개혁 조치들을 추진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2016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9%, 1999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제한적으로 있었던 북한식 시장인 장마당은 이렇게 현재 전국에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2016년 말 360만 대를 이미 넘겼고 현재는 50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과 농장에서는 직접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성과물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2년 전까지 북한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를 계속 높여왔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월 북한의 대외 무역이 지난해 위축됐으며 올해는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 뒤 수교를 맺었고 이후 독자적인 사회주의 개방 경제를 만들어갔습니다. 북한의 선제적인 핵도발 중단 선언이 북한 경제의 역사적인 전환이 시작이 될지는 조만간 열릴 2번의 정상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2주 동안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합니다. 주한미군과 해외 증원 전력을 합해 12,000여 명이 참가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열립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당일에는 사실상 훈련을 중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 경북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로 공사 장비를 들여보내기 위해 길을 확보하려는 경찰과 주민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내일 장비 반입에 나설 걸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오늘 오후부터 기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진밭교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작전은 당초 내일 새벽 진행될 걸로 예상됐지만 조금 전인 오늘 오후 6시 4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들은 미군 식당과 축소를 정비할 공사 장비 반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 씨가 주로 활동한 네이버 인터넷 카페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댓글 조작에 쓴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카페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알려진 것 외에 추가 조작이 있었는지도 볼 예정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주로 활동했던 인터넷 카페 3곳을 지난 20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자를 맡아 키웠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외에도 비공개 카페 2곳이 추가로 압수수색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이들 카페 3곳의 게시글과 사진, 댓글과 가입자 명단 등입니다.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달리 네이버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들 카페의 활동 방식과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게시물을 분석해 실제 댓글 조작을 지시했거나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경공모 채팅방에서 내려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카페에 가입된 아이디 중에서 댓글 조작에 동원된 아이디가 더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늑장 수사, 부실 수사로 비판받자 경찰은 수사팀을 늘렸습니다.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지목된 느릅나무 출판사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전에 가져오지 않은 건물 안팎의 CCTV 영상을 이번엔 확보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21일 처음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170여 대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 안팎의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등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CCTV와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출판사 사무실에서 USB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출입자 확인과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차 압수수색 이후에도 경공모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드나드는 등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어 뒷북 수사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사팀 인력을 기존의 1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오늘 총경 1명 등 6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수사팀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은 비가 내리는 오늘도 장외 집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정치 공세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론조작으로 출범한 정권은 정당성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댓글로 일어선 정권이 댓글로 지금 곤욕스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바른미래당 역시 광화문 광장에 나와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당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드루킹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해당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서울경찰청장부터 체포해가지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엔 한국당과 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모입니다. 특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는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국민투표법 처리 등 국회의 현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 보통 본사 대신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하청업체라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고객 만족도나 기술력, 신속성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의 경우 재계약을 할 때 하청업체가 노조를 없애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선순위에 넣어왔다는 게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매년 초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에 속한 수리센터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등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재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평가 항목은 노조 와해 업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사는 크게 핵심 성과 지표와 조직 안정화에 각각 10점씩 안배를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신속성,
기술력 등 본연의 수리 업무와 직결된 핵심 성과 지표는 소항목이 1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항목당 최소 0.5점에서 높아봐야 1.5점짜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조직 안정화는 적합도, 충실도, 개선 의지 등 3개의 소항목이 각각 3에서 4점을 차지했습니다. 핵심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노조와 관련해 점수를 깎이면 회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은 이런 재계약 구조 때문에 하청업체 대표들이 필사적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처럼 노조 파괴에 초점을 맞춘 평가 기준에 미달한 하청업체들은 실제로 재계약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조원들을 모두 탈퇴시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한 끝에 간신히 재계약에 성공한 센터도 있었는데 노조 간부를 외딴 섬에 데려가 탈퇴를 강요했던 걸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2014년 초 노조 가입률이 높았던 울산센터 등 5개 하청업체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이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후 울산센터는 노조 탈퇴를 의미하는 조직 안정화 방안이 담긴 업무 제안서를 제출해 살아남았습니다. 2014년을 조직 안정화 원년으로 삼겠다, 노조 그린화 100%를 달성하겠다 하면서 노조원들을 어떻게 탈퇴시킬지 세부 계획안을 본사에 올린 겁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울산센터의 대표 A씨는 2014년 2월 노조 간부를 외딴 섬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최명우 울산센터 분회장은 당시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표 A씨가 본사에 잘 보이기 위해 이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노조 탄압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A씨 외에도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 대표 가운데 노조 활동을 방해한 인물이 더 많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는 비율이 꾸준히 줄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처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 회 당시 전체 응시자의 시험 합격률은 87%였지만 올해 치러진 7회 시험에선 49%만 합격했습니다. 특히 학교 간의 합격률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총 7번 치러진 시험에서 상위권 대학들은 매년 80%를 웃도는 합격률을 유지한 반면 일부 지방 로스쿨은 올해 시험에서 30%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해가 가장 빠르고 또 심각합니다. 해양 생태계까지 망가져서 이 일대 수산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바닷속 바위가 온통 하얗습니다. 물고기와 바다 식물은 보이지 않고 검은색 성게만 득실거립니다. 해저 환경이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근해에서 수심이 20m인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동해의 경우 32.4%가 갯녹음 현상 심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해나 제주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온 상승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1968년부터 2015년까지 동해의 표층 수온은 1.39도 올랐습니다. 세계 평균치인 0.43도의 3배나 됩니다. 서해는 1.2도, 남해도 0.91도나 높아졌습니다. 산성화와 저산소화 등 해양 생태계의 치명적인 현상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 동해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수산물 어획량은 1981년에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양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해조류를 심어 황폐해진 연안 어장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도 있습니다. 대게나 연어, 방어 같은 어종인데 잡는 데 그치지 말고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정바다라던 제주 해안은 쓰레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치워도 쓰레기가 다시 몰려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버린 쓰레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최충희 기자입니다. 제주 해안엔 유독 현무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바위 사이로 색색의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물병과 술병, 스티로폼 등 생활 폐기물과 그물, 부표 등 폐어구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파리까지 들끓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제주도 하면 검은색 돌 보러 오는 것도 맞는데 특히 스티로폼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눈살 찌푸려지고. 제주 해안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은 2012년 9,600톤에서 지난해 14,000톤으로 늘었습니다. 외국 어선들이 버린 쓰레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이렇게 중국어가 쓰인 페트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국 어선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수거한 쓰레기를 분석했더니 외국 쓰레기가 16.9%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안 청소를 담당하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지난해 122명에서 올해 175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받치려고 또 와요. 그러니까 한 100부대 이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해양 쓰레기는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 그대로 매립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는 것도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경기도 오산의 원룸에서 불이 나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에 잘 타는 외장재, 드라이비트가 이번에도 문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선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졌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연기에 뒤덮인 건물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창문 밖에서 펑펑 폭발음과 같은 소리가 났고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서 오늘 오전 경기도 오산시의 6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 옆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드라이비트로 된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9대도 모두 탔고 근처 마트까지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차들이 고속도로에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차선을 바꾸던 승용차가 옆 차로에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튕겨나간 두 차량이 뒤따라오던 고속버스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51살 안모 씨가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뚝섬 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물에 떠있는 갓난아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몸에 탯줄이 달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을 통해 아이 시신을 유기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조용하던 경북 포항의 어촌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대접하려고 끓인 탕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이 나왔습니다. 이 마을의 전 부녀 회장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포항 호미곶 인근 마을의 어촌계 사무실입니다. 이곳 주방에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대접하려고 만든 고등어탕 30인분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에서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 성분이 나왔습니다. 고등어탕을 맛본 주민이 곧바로 구토를 해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입에 대보려고 이러니까 냄새가 확 나더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전 부녀 회장인 68살 이모 씨의 수상한 행보가 포착됐습니다. 새벽에 혼자 어촌계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또 최근 부녀 회장 교체 과정에서 회원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과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내일 오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1960년에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반세기가 지나 여기 한국에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법정이 열렸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여성 둘은 말을 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주 울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Tới miệng hầm đưa quả lựu đạn xuống và bảo là lên không lên là giục quả lựu đạn xuống là cái đó là tôi là ấn tượng nhất, ghê sợ nhất.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법정 모습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만든 자리입니다. 증인들은 50년 전 가족을 잃은 상황을 말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Em bị thương còn dính một chiếc thịt ở trong cái chân đâu. Còn tôi thì cả nửa người này bị mất, lỗ ta thì không còn nghe trên gì hết. 이들이 살았던 폭리폭넉과 하미마을에선 1968년에 각각 민간인 74명과 135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법정은 우리 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정한 배상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물론 오늘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시민법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군에게 목숨을 잃은 베트남 민간인이 9천 명을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지난달 저희는 성폭력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초등학교 성교육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성교육 도서에도 좀 황당한 내용이 보입니다. 성폭력이 여성의 옷차림 때문이다. 남성은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 다 청소년들이 읽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점 아동 코너에서 판매되는 한 어린이 성교육 도서입니다. 치한을 만났다는 젊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어른들은 옷차림이 너무 파격적인 탓이라고 나무랍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문제이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없거든요. 다른 책에선 주인공인 청소년이 거울을 보며 누구 가슴이 제일 크냐는 질문을 합니다. 가슴 크기를 고민하는 딸에게 엄마가 신체 보정 속옷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월한 몸이 있고 저열한 몸이 있고 몸은 이래야 돼라는 상품화된 그 가치를 아동 도서에가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남녀 성 정체성에 대한 편견도 눈에 띕니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100배 이상이라거나 남자들은 생리적으로 여자들보다 충동적이라는 내용 등입니다. 동성애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책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고 아들을 가진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까 봐 너무 걱정돼요. 책들은 대부분 동화 작가나 만화가가 썼는데 성교육 전문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화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교육 목적으로 뭐 이런 거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별도의 출판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뮤지컬이죠. 지하철 1호선이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오디션에선 11명을 뽑는데 900명이 넘는 배우가 몰렸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약혼자를 찾아 서울로 온 연변 아가씨의 순진한 희망부터 산다는 걸 참 좋구나. 서울역 포장마차 할머니의 억센 긍정까지. 뒤로 물러서 요담의 탈에 또 밀려났고 기다려야만 하네. 서울의 그늘진 곳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조승우, 설경구, 황정민. 암에 걸려갖고 오늘 내일 한다 가거든요. 장현성 등 굵직한 배우들의 등용문이기도 했습니다. 외환 위기를 거치며 서민들을 위로했고 2008년 4,000회 공연을 끝으로 운행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오디션은 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배우들이 일하면 누구나 한 번쯤 지하철 1호선은 꼭 하고 싶다는 작품으로 꼽을 거예요. 겉모습은 많이 서울의 모습이
변했지만 그 속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 무대에 올려졌던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도시의 변두리, 약한 사람들에게 차갑습니다.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이들을 태우고 오는 9월 다시 달립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오늘로 52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말 뉴스룸에서는 일요일 이 시간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지방선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제 민주당이 어제 대구시장 후보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17곳 광역단체장 후보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대진표가 다 짜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구 경선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다 확정을 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호남권 3곳을 제외한 14곳의 후보를 일찌감치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 예.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해서 5곳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뭐 이후에도 다른 후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이제는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인 여론조사들도 하나둘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들 한번 볼까요? 지금 지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여권의 후보들이 야권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서울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52.1%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크게 앞섭니다. 예. 그리고 경기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지지도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의 3배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도 이제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 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앞서는 결과가 이제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서 나왔었는데 후보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도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자, 이 서울 경기 외에도 영남 지역, PK 지역 특히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뭐 경남도지사.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민주당 오거돈 후보의 지지도가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배를 좀 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지사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약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저 표를 보면은 여론조사 실시된 기간이 14일에서 16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전화를 돌려서 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드루킹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첫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게 지난 14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논란이 시작된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입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이른바 이 드루킹 사건을 두고 여당의 댓글 조작이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도 정당별 지지도만 놓고 본다면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역시 4월 3주 그러니까 4월 17일에서 19일 네, 그렇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의 조사 결과에서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네. 이야기군요. 자, 어쨌든 하지만 선거가 겹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선거가 겹쳤기 때문에 더 여야의 공방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안에서의 여야의 공방, 여야의 싸움이 지금 후보들끼리의 설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 오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묻습니다. 김기식과 김경수 후견인 역을 자임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청와대에 충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심입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김경수 의원의 후견인 역을 자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요, 박 시장이 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다음 날 새벽에 그러니까 본인의 트윗에다가 김경수 멋있다, 경수야 힘내라라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걸 두고 한 말인데요. 예. 뿐만 아니라 오늘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그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시장과 자신의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그 김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언급하면서 당 전체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형국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뭐 야당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공세를 이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한동안 이를 고리로 해서 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맞서서 여당은 이제 오는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니까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켜볼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는 이미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강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